어느 작은 마을에 이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알뜰히 챙기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마을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 규범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장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농사법을 전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할 농사법은 매우 특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장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모여 앉은 사람들에게 이장님은 다음과 같은 스토리를 시작했습니다. 한 옛날 거대한 숲 깊은 곳에는 사랑의 샘이 있었습니다. 그 샘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 존재를 알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숲속을 지나가던 한 할아버지가 그 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샘은 맑고 깨끗했으며 할아버지는 샘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할아버지는 그 순간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지고 사랑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죠. 할아버지는 마을로 돌아와 자신이 발견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모두가 그 샘을 찾아가 물을 마셨고 마을에는 조화와 행복이 넘쳐 흘렀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샘을 찾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다시 예전처럼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녀가 샘을 찾아 다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더 이상 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나무가 자라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그녀는 작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책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의 샘은 항상 당신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랑은 찾기 위해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을 믿고 언제나 키워나가세요. 이장님의 이야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마치 꿈에서 깬 듯 조용히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잠재된 선함과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이 본래 모습을 다시금 깨달게 되었고 서로 사랑과 믿음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비단 새로운 기술이나 방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본성을 믿고 협력하며 성장하는 것이 핵심임을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맹자가 말한 성선설처럼 마을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인의 의지의 씨앗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씨앗이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저 믿음과 사랑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장님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더 큰 화합을 이루었고 그들의 농사 결과는 어느 해보다 풍성했다고 합니다. 이장님은 사람들에게 타고난 본성이 선함을 일깨워 주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함께 미래를 열어갈 힘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동양의 어느 풍요로운 왕국에 아직 어린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자신이 통치하는 왕국을 가장 번영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왕궁의 도서관에 틀어박혀 고대의 철학서를 읽으며 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것은 바로 노자의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왕은 생각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정말 그럴까? 실험해 보아야겠다. 그래서 결심한 왕은 자신의 통치 방식에 무의자연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장관과 고문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맡겨서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장관들과 고문들은 진지의문을 품었으나 왕의 명령이므로 순순히 따랐습니다. 서서히 억압적인 법률이 철폐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 변화를 의아해했으나 점차 그들의 삶 속에서 작용하는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왕은 무의자연을 생활에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엄격한 시간표에 따라 생활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왕이 하렘에 머물러 술을 마시며 시를 짓든지 아니면 왕궁 정원에서 나비를 쫓으며 하루를 보내든지 모두 자유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왕의 창의력과 기지가 날로 증대되었고 그의 개인적 행복도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흐름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관료들 사이에서의 부패였습니다. 규제가 사라지자 일부 관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의 침략 위협이 커져갔습니다.
왕국이 평화롭다 못해 무방비 상태가 되자 인접한 나라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사마 침략을 계획했습니다. 이때 왕국의 한 노련한 고문이 왕에게 다가가 조언을 했습니다. 젊은 왕이시여, 무의자연은 사라지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으나 때로는 자연의 흐름이 거세질 때도 있습니다. 비록 무의자연이 훌륭한 철학이나 때로는 약간의 지배와 방향 제시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왕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의자연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판단하여 남겨둘 것은 놔두고 변화시킬 것은 적절히 변화시키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왕은 뛰어난 장관과 신하들을 발탁하여 부패를 단속하고 군대를 재정비하여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여전히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지켰습니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경청하고 그들에게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기왕국은 다양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고 행복한 나라로 번영했습니다. 무의자연의 원칙은 아직도 나라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원칙이 더욱 현실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미소에 만족감을 느끼며 때때로 제거해야 할 잡초만 솎아주고 평화로운 꽃밭을 거닐 듯 나라를 다스리며 오랫동안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리하여 무의자연은 또다시 빈틈없이 완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로부터 먼 미래의 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기술이 발전하여 매우 현대적이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조상의 지혜를 존중하며 배웠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태계 이황의 기호발설이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이론을 조금 색다르게 적용하여 재미있는 삶의 철학을 만들어 나가곤 했다. 마을의 중심에는 큰 시장이 있었는데 이 시장에는 모든 것이 존재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부터 최신 전자제품까지. 하지만 이 시장 속에서 가장 사람들을 끌어들인 곳은 이기 사당이었다. 사당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지만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이기 발현 체험이라는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기 사당의 운영자는 노련한 철학자이자 전자공학자인 정선생이었다. 그는 시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였으며 그 이기 발현 체험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체험은 간단했다. 사당 안에 들어가면 두 개의 버튼이 있었다. 하나는 이, 다른 하나는 기였다. 이 버튼을 누르면 각각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하루는 호기심 많은 청년 민철이 사당을 방문하였다. 그는 이기 사당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다. 민철은 먼저 이 버튼을 눌렀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우주와 만물의 본질, 이상적 세계에 대한 깊은 철학적 사유가 밀려 들어왔다. 그는 잠시 자신이 우주의 섭리를 깨달은 철학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그 다음 민철은 기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방이 갑자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마치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듯했다. 주변 세계가 역동적으로 움직였고 그는 그 안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신의 존재감을 느꼈다. 체험을 마치고 나온 민철은정 선생에게 다가가 말했다. 선생님, 미기 발현 체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이 둘을 함께 경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정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바로 그 질문이 내가 이 체험을 운영하는 이유란다. 이와 기는 두 가지 다른 측면이지만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며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완전한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지. 태극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았겠지. 우주와 인생은 언제나 이 두 가지 힘의 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란다. 이후로 민철은 이황의 철학을 더욱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고 그의 삶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사물의 본질과 역동성을 모두 고려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이것은 그를 더욱 현명하고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정 선생과 그 이론의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이와 기의 균형 잡힌 생활을 실천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 철학적인 놀이가 되었고 인생의 깊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네 번째 이야기, 율곡 이기이원론을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현대 도시 서울에서 펼쳐지는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명의 캐릭터, 이성과 기철,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이기 카페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성과 기철은 어릴 적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고 둘 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고 창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사람들에게 조화롭고 평화로운 순간을 선사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기 카페라는 이름의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성은 카페의 철학적 기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탐구하는데 열정적입니다. 이성은 고객들이 이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카페 내부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추구하며 고요함과 명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조명과 음악, 공간 배치를 세심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벽에는 고대 철학자들의 명언이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자작나무가 심어진 정원이 보였습니다. 기철은 카페의 운영과 관련된 물질적인 요소를 관리합니다. 그는 기의 숭배자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실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카페에서 제공되는 음료와 디저트는 모두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기철은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최고의 맛과 향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직접 농장에서 공수한 유기농 원두로 커피를 내리고 매일 아침 제철 과일을 이용한 파이를 구웠습니다. 기철의 열정은 카페 곳곳에 녹아 있었으며 고객들은 그의 정성이 담긴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성과 기철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기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둘 사이에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은 카페의 공간이 더욱 조용하고 철학적인 성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했지만 기철은 카페가 사람들로 붐비고 활기찬 곳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둘의 의견 충돌 속에서 고객들 사이에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성의 관점을 지지하며 카페가 마음의 안식을 찾는 공간이 되기를 원했고 다른 이들은 기철의 활기찬 에너지를 환영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이성과 기철은 카페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기이원론의 기본 원칙을 떠올렸습니다.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세상이 완전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기철은 카페의 운영 방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이성의 철학적 접근을 강조하여 조용한 음악과 함께 고객들이 독서나 명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기철의 스타일로 변신하여 라이브 밴드 공연과 소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객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고 이기 카페는 다시금 조화로운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성과 기철은 그들만이 방식으로 이기 이원론을 실천하였고 과거의 갈등조차도 새로운 창조의 아이디어로 승화시켰습니다. 결국 이와 기는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세상은 그 둘의 조화로움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기 원론이 철학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로 남았습니다.